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대구 파티마병원 비뇨의학과 허경재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구 파티마병원 비뇨의학과 허경재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장년 남성들의 고민하면 바로 전립선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흔하게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 또 안 좋은 경우에는 전립선 암까지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 둘의 증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요? 네, 일단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의 증상은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일단 전립선 비대증이란 것은 일단 주로 남성에게만 생기고 전립선이라는 것이 남성분들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남성 호르몬이 과잉으로 생산된다든지 아니면 노화로 인해서 전립선 조직이 약간 비대해지게 됩니다. 그러한 비대된 전립선 조직으로 인해서 소변 나오는 요도의 길이 좁아진다든지 막힌다든지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소변이 좀 시원하게 안 나온다든지 하는 세뇨 증상, 아니 소변을 볼 때 배에 힘을 많이 줘야 된다든지 하는 복압뇨,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하는 빈뇨, 소변이 급하게 마려운 그런 증세가 있는 급박뇨 등의 여러 가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네. 또 전립선 암의 증상은 또 말씀드리겠지만 주로 초기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무증상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이 있는 환자분의 연세는 주로 50대 이상 그리고 60대 이상의 그런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같이 동반이 돼 있는 경우도 많고 네. 물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런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증세 때문에 전립선 암은 증세가 없어가지고 전립선 암인지 비대증인지 증상만으로는 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이렇게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배뇨부터 곤란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립선이 요로기관인 줄 아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립선은 사실 생식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립선 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단 전립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일단 전립선이란 것은 남성에게만 있는 장기이고 우리 소변을 저장하는 방광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성분의 연세에 따라서 약간 전립선의 크기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보통 50대에서 60대 남성분의 경우에는 정상 크기는 25에서 30g 정도로 평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의 크기는 또 사진을 보면서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텐데 모양은 호두 정도 크기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방광 아래쪽에 위치하면서 요도를 감싸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립선암이 온몸으로 전이가 될 수가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뼈 쪽에 특히나 전이가 잘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따로 있나요?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립선 암세포가 일단 그 골수 쪽으로 골수가 있는 그쪽 세포가 있는 쪽으로 친화성이 강해서 전립선 암이 뼈 쪽으로 많이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전립선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전립선 그 캡슐에서 생성되는 그런 단백질들이 또한 골수라든지 뼈 세포가 있는 쪽을 좀 더 좋아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네. 전립선암이 뼈 쪽으로 또 잘 전이가 되는 성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과거에 전립선 암은 서양인에게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점점 동양인 그리고 국내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서구에서 아무래도 식습관이 많이 변화하게 된 원인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서구에서는 아무래도 약간 고기를 많이 든다든지 아니 동물성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그런 다이어트 그런 식습관을 서구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가공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고 식습관이 많이 변하게 되면서 동물성 지방이라든지 가공했는 고기 제품이라든지 그런 동물성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서 전립선암의 그런 발병률이 좀 더 증가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공부를 좀 제가 해봤습니다. No. 2024년 이 3월에 발표된 이 연구 자료를 보니까요. 연간 진단되는 전립선암 환자가 24,000명 이상으로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전립선암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현재 국가암검진에는 이게 빠져 있죠.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교수님, 이 검진 포함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국가 검진에는 일단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그 검사 항목이 빠져 있는데 일단 전립선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피 검사가 필수적인데 PSA 즉 영어로는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이라고 한글로 하고 한글로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하는 이런 피 검사 항목이 있는데 네. 이 피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그 짐작을 할 수 있는 피 검사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선별 검사라고 하는데 이 PSA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이 있는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이 국가 암 검진에는 아직까지 이 PSA 피 검사가 아직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네. 아직 전립선암의 조기 진단을 하는데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사에 따르면 저희 비뇨의학과라든지 비뇨의학과 종양학회와 같은 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단 전립선암이 주로 많이 생기는 50대 이상의 남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 국가암검진에서 PSA 피검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그 전체 인구에서 한 80%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네. 그리고 전립선암 검사를 PSA라는 피검사로 선별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환자분도 그 전체 그 연구 대상에서 70%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단 전립선암과 PSA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PSA 검사는 암이 생겼는지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검사이지, 전립선 암에 대한 확진 검사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 PSA 수치가 높게 되면은 이게 암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수치가 높다고 해서 다 암으로 확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PSA 검사는 선별 검사로서 일단 짐작을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일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SA 수치가 높을 경우에 말씀드린 다른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 원인, 예를 들어 전립선의 염증이라든지 비대증이 다 제외될 수 있을 경우에는 확진 검사를 위해서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해서 그 조직이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전립선암이라고 확진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직 검사와 영상 검사로는 MRI 검사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MRI 검사가 전립선에 있는 종양 세포의 크기라든지 위치, 그리고 전립선암의 이런 형태학적인 특징을 보는데 MRI가 매우 정밀하고 좀 정확한 검사이기 때문에 MRI 검사를 조직 검사 전에 시행하기도 하고, 그 PSA 그 조직 검사를 하면서 같이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는 방법은 학문적으로 주로 전립선 초음파를 삽입을 해가지고 그 초음파에 보이는 전립선의 모양을 확인을 하면서 보통 12군데를 조직 검사를 하는데, 전립선이 이렇게 동그란 호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옆, 왼쪽 옆 이렇게 양쪽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12군데, 오른쪽 6군데, 왼쪽 6군데 이렇게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가 또 다른 방법은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방법인데, MRI 융합 타겟 조직 검사라고 MRI를 조직 검사 전에 시행을 했는 MRI 영상을 확인을 하면서 그 영상과 조직 검사를 할 때 초음파를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을 하는데, 초음파에서 보이는 그 전립선의 암 병변과 MRI에서 촬영된 영상을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 전립선에 있는 암세포가 있는 부분을 타겟을 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방법인데, 요런 조직 검사 방법으로 시행을 하면 그 전립선에 있는 암세포가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립선 암이 발견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환자들마다 암의 병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위험도가 좀 낮은 초기의 전립선 암과 또 너무 진행된 말기암의 경우는 각각의 치료 방법이 확연히 달라지겠어요. 네.
일단 네,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초기 전립선암일 경우에는 전립선에 국한된 주로 기수로 따지면 1기에서 2기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가장 표준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말기암, 요새는 또 말기암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요새는 또 전립선암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최근에 약물 치료라든지 전이가 돼 있는 경우에도 좀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말기라는 말도 쓰긴 하지만 요새는 좀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말기라는 말을 좀 가급적 안 쓰는 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이가 돼 있는 전립선암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면서 네, 환자 CT라든지 MRI와 같은 검사를 계속 추적 검사하면서 암이 잘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것을 평가하면서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이가 될 경우에는 뭐 뼈라든지 전립선암, 전립선 주변에 임파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수술 말씀하셨으니까 네. 전립선암 수술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데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개복 수술이었는데 이제는 복강경 수술처럼 상처를 최소화하는 최소 침습 수술로 계속 방법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까, 교수님? 네네, 맞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했네요. 네네. 일단 전립선암에 대한 수술은 일단 전립선을 떼내는 건데 쉽게 말해서 그 수술은 뭐 최근에는 개복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로 거의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수술의 장단점이 있긴 한데 일단 개복 수술은 좀 최근에는 단점이 많아서 거의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개복 수술을 하면 복강경 수술을 하는 것보다 일단 배를 많이 째야 되고 째기 때문에 일단 피도 많이 나고 환자분이 수술 후 통증도 많이 호소를 하긴 하는 단점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개복 수술을 하면 일단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남성의 골반 저 아래쪽 기저부 쪽에 매우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복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야도 잘 나오지 않고 전립선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주변에는 여러 가지 전립선 주변에 전립선을 먹여 살리는 그런 혈관도 많이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다가 개복으로 하면 아무래도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큰 혈관들을 건드려 가지고 출혈이 심해져서 시야가 잘 안 보이는 그런 단점도 있고 네. 그리고 전립선 주변에 그런 혈관 다발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소변을 소변을 참을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신경이라든지 남성의 발기를 이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경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그 개복으로 하면 수술을 하면 그런 그 구조물들을 잘 확인을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좀 보존을 하지 못하고 다 손상을 주면서 좀 다 잘라내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수술 후에 요실금이라든지 발기부전과 같은 합병증들이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보다 많은 그런 단점이 있기도 하고 또 개복 수술을 하면 수술하는 집도의가 이렇게 가르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봐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집도의도 많이 불편하고 집도의를 그런 보조해 주는 선생님들도 피가 많이 나고 하면 또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단점이 많아가지고 네. 최근에는 개복 수술을 많이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로봇 수술이 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립선 질환에 이 로봇 수술이 아주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남성 골반 깊숙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이 많은 일종의 표준적인 수술로 많이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복강경과 로봇 수술의 큰 차이점은 솔직히 없다고도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복강경과 로봇 수술은 기본적으로 개복 수술처럼 크게 배를 가르지는 않고 여러 가지 한 1cm 혹은 2cm 정도 내는 조그만한 구멍을 한 4-5개 정도 뚫어가지고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할 경우에는 일단 그 수술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수술 카메라를 통해서 일단 전립선 쪽과 전립선 주변에 있는 혈관들을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물론 출혈 이런 여러 가지 혈관이라든지 전립선 주변의 구조물들을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이라든지 전립선 수술을 하고 나면
요실금이라든지 발기부전과 같은 그런 합병증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개복 수술에 비해서 그런 합병증의 발생률이 더 적은 장점도 있고 특히나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도 물론 시야가 좋긴 하지만 로봇 수술을 할 때는 카메라라든지 그 화면 모니터가 좀 더 크고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야가 좋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로봇 기계 같은 경우에 그 로봇 암이라고 하는데 로봇 팔 그 조작을 하는 로봇 팔이 관절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봉합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술기적인 측면에서 많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전립선을 절제하고 방광과 요도를 문합 이어주는 그런 봉합 을 할 때 그런 술기에 있어서 로봇 수술이 많이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립선 암의 방사선 치료도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고령 등의 이유로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방사선 치료를 고려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고령이라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연세에 따라서 또 수술을 할지 항암 뭐 약물 치료를 할지 방사선 치료를 할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 또 방사선 치료는 뭐 80세 후반이라든지 90세와 같은 고령 환자분들 혹은 뭐 심장질환, 뭐 폐질환이 심해가지고 전신 마취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뭐 병행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골반 쪽에 방사선을 쬐가지고 전립선에 있는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그런 치료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방사선 치료가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기사를 보니까 최근 수년 사이에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입자나 양성자 치료 같은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더라고요. 또 꿈의 치료다 이런 말도 좀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교수님 기존 방사선 치료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중입자 치료는 탄소 이온을 빛의 70%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가속시켜서 그런 가속기를 통해서 암세포에만 정밀하게 그 탄소 이온 에너지를 집중해서 쬐는 최첨단 방사선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기존 액선이나 방사선 치료보다 더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장점이 있고 방사선 치료에 대한 부작용, 뭐 통증이라든지 그런 부작용은 훨씬 적고 치료 기간과 회수가 방사선 치료에 비해서 많이 짧은 장점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세암병원 중심으로 2023년부터 중입자 치료가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요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그러니까 전이가 되지 않은 뭐 초기 전립선암에서 저위험군과 고위험군 모두에서 재발률 감소에서 큰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립선 암이 진행이 느린 암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암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잖아요. 네. 과장님, 전립선 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기본적인 것으로는 일단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일단 건강하게 드시고 건강하게 운동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단 고기라든지 뭐 동물성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 예를 들어 뭐 훈제를 했는 뭐 베이컨이라든지 소시지와 같은 음식은 가급적 많이 드시는 것을 피하시고 기름진 음식과 같은 기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고기라든지 고지방식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야채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콩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예를 들어 뭐 된장이나 두부, 청국장과 같은 음식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콩에는 안토시안 사이아닌이라는 이런 항염과 항염증 작용이 효과가 있는 한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콩을 많이 드시면 전립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토마토에서는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풍부하기 때문에 토마토를 특히 익힌 상태로 섭취를 하면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리고 30분 이상 운동을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고 물론 담배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당뇨가 있으시면 당뇨를 잘 조절하고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보통 여성은 화장을 하면서 그리고 남자는 화장실에 가면 나이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남성들의 전립선 질환, 특히나 오늘 전립선 암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일단 전립선암이란 것은 또 초기에는 무증상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국가암검진에 저희 학회에서 PSA라는 선별 검사를 많이 포함시킬 것을 많이 의견을 드리고 있고 50세 이상의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뭐 국가검진에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하시는 건강검진에서 PSA라는 피검사를 꼭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전립선은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건강한 식습관, 예를 들어 뭐 야채라든지 그리고 콩이라든지 뭐 토마토와 같은 그런 리코펜이라든지 안토시아닌과 같은 여러 가지 좋은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충분히 드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토마토나 고추, 비트 이런 붉은빛이 나는 채소에 풍부한 리코펜 성분은요,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뭐니 해도 식습관이 건강관리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작은 것부터 잘 실천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네요. 네, 또 식습관 개선과 함께 말씀하셨듯이 50대 이상부터는 매년 한 번씩 전립선 검사 꼭 추천드리고 가족력이 있다면 40대부터라도 검진 꼭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구 파티마병원 빈용의학과 허경재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